안녕하세요. 행복스쿨입니다. 오늘은 인지교육 시와 감상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이제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감상평은 이 생각과 이 감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내면을 좀 더 들어가서 분석해보는 그런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가지고 이 시와 이 감상평에 대한 분석을 좀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금은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꽃이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서 이 다섯 문단의 시를 썼는데, 이제 한번 이렇게 딱 읽어보면 또 지금까지 많이 이제 또 불려졌던 시니까 대부분 보면은 내용이 어떤 사랑에 대해서 썼다. 뭐 애틋한 사랑에 대해서 쓴 내용처럼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깊이 있게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다 보면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글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 더 의미 있는 감동과 공감을 줄 수 있는 글이 되더라는 거죠. 자, 좀 더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어. 이제 시적인 언어로서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것 중에 딱 눈에 띄는 것은 몸짓입니다. 그리고 또 눈짓, 네, 이름, 꽃인데 이름을 불러다오 그랬죠.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줘,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이렇게 그 이름의 중요성을 이제 시로 썼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표현 보면은 이제 꽃이 되었다. 어떤 빛깔과 향기, 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그 문구들이 볼 수 있죠. 시에는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소재로서는 꽃을 가져와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삼은 거죠, 소재로. 주제는 뭡니까, 그러면? 자, 주제는 여기 시구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은, 그의 꽃이라는 것을 이제 써놓은 게 있고요. 또 무엇이라는 게 있고, 하나의 눈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짓에서 눈짓으로 바뀐 것. 그의 꽃이 도대체 뭘 의미한가? 또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보면은 내면적인 의미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외로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무엇을? 어떤 진실한 사랑 또는 진실한 소통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 이게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단어들, 시어들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심상을 떠올리게. 자, 몸짓이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이라는 것은 여기서 남입니다. 다른 사람, 나 상관없는, 나 무의미한 관계인 사람들, 무수한 사람들이죠. 근데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서 꽃이 됐어요. 불러주니까 돼요. 이때 이제 새로운 관계 성립이 되는 거죠. 인간관계. 이제 아는 사람으로 또는 사랑하는 사이, 좋아하는 사이로 바뀌는 게 꽃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이제 불러줬어요. 꽃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럼 나도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나의 이름을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 빛깔과 향기가 뭐냐 이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 특성, 매력,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죠. 그래서 눈짓이라고 그랬어요. 몸짓은 의미 없는 남이었고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눈짓은 소울메이트 같이 가까운 사이, 사랑하는 사이.
정말 귀중한 사이가 되는 것을 눈짓으로 잊혀지지 않은 눈짓이 되고 싶다. 소중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잊혀지지 않는 나의 이름을 불러. 이 이름이 뭐야?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다. 이거죠. 사랑받는 사람. 위로와 힐링을 받고 싶다는 그러한 의미를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상, 시어들 속에 담고 진정으로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들은 숨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함축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이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이 과연 무언가? 전체적으로 재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모두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이 꽃이라는 의미의 시가. 그런데 우리는 그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윙크를 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걸 몰라주는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나의 빛깔과 향기 맞는 이름을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외로운 세상에서 내가 먼저 상대방을 불러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여기서 심어주고 있죠. 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랑을 받고 싶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외로움의 상태에서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고 불러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게 진정 이 시에서 꽃이라고 불러주는 시에서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람인 거죠, 꽃은.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불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한 것을 이제 시적인 감상평으로 재해석한 감상평으로 썼습니다. 불러보면 제목은 꽃에서 소중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다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었네. 내가 그를 만남으로 그는 나에게로 와서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네. 네. 그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를 생각하면 너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그런 이름을 불러주고 나도 그에게로 가서 너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싶네. 우리들은 모두 그런 외로움을 간직하며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가슴에 새겨진 관계로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은 그런 그리움의 꽃을 기다린다. 네. 이 시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상평을 시를 분석해 보면 감상평을 이렇게 써보면 훨씬 그 생각과 그 마음의 깊이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더라.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가 되는 이 교육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그럼 아까는 시적 감상평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서술적 감상평으로 한번 보시자는 거죠. 같은 의미지만 자 눈에 밟히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자 70억이 넘는 인류가 지구에 살아간다. 인구는 많지만 나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너와 나는 그냥 스치는 인연 중 하나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다. 군중 속 고독이랄까.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한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진짜 멋진 친구야. 이런 그런 격려와 인정을 우리는 받고 싶어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네, 삶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물질 만능과 1등만 알아주는 세상에서 그렇지 못한 우리는 마음을 보듬어줄 그런 따뜻한 존재를 그리워한다. 너는 나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나 또한 너에게 소중한 사람, 나의 이름을 생각하면 눈에 선하게 밟히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예, 눈에 밟힌다는 게 뭐예요? 항상 사랑하고 기억하고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니까 감상평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정말 가슴 깊이
이 공감되고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끝나지 말고 이 시를 재해석해보는 과정들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나만의 재해석해 시로서 이제 써보는 거죠. 이렇게도 이제 써보는 오마주하는 식으로 시를 자꾸 이제 이거를 자기만이 생각하는 시로 써보다 보면 시에 대한 어떤 해석적 또 느낌적 공감적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 쓰기가 처음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른 자기만의 생각들을 쓰기가 쉬워지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시를 쓰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명시들을 보고서 내가 나만의 시로 써보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사랑의 꽃이라고 해서 재해석시를 썼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 그녀는 다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었다. 내가 유진이라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이제 불러주었을 때 그녀는 나에게로 와서 사랑의 의미가 되었다. 유진이가 나에게 존재의 의미가 된 것처럼 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나의 향기에 걸맞는 의미를 부여해 다오. 나도 그녀에게 존재의 의미이고 싶다. 우리는 모두 존재의 의미이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불려지고 싶다. 이렇게 감미로운 서정적, 사랑적 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시를 깊이 있게 음미해 보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 시만 보고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만의 재해석, 나만의 감상평, 나만의 또 오마주 시로 이렇게 해보는 경험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이거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 쓰기, 감상평 쓰기, 에세이 쓰기, 또 신앙송하기 이런 이게 이제 눈으로 보는 것과 목소리를 내서 직접 낭송을 하는 건 또 느낌이 틀려집니다. 이 가슴으로 공감되어서 시를 낭독하다가 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감동과 공감이 커진다는 거죠. 증폭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로 낭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감상평을 쓰고 글로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바로 인지한다, 알아차린다는 거죠. 어떻게? 따뜻한 말,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는 인간관계가 정말 소중하구나.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내 옆에서 나를 챙겨주고, 빨래주고, 밥해주고, 또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이런 늘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딱 이름만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당신 수고했어. 자기야 그동안 또 애쓰고 고생했어. 오늘은 맛있는 반찬 해놨으니까 같이 먹자. 아니면 오늘 어디 여행을 가든지 또 외식을 하자.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이나 위로와 따뜻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와 감상점을 쓰면서 내가 스며든다는 거죠. 내 속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이 소중함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소중함을 깨달음으로, 인지함으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갑니다. 말이 따뜻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내 삶 속에 실천적 삶으로 배려와 관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진정한 교육이 실천적 삶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론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죠. 훌륭한.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후기들이 이제 그런 거죠. 책을 써보니까 처음엔 이것을 왜 하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렇지만 수업 도중 시를 쓰면 뭔가 뿌듯한 느낌을, 왜? 어떤 자기를 표현하고 거기 표현에서 오는 언어의 공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를 좀 더 고차원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또는 성인들 가운데서도 이 시어라는 의미의 깊이 있는 언어를 감각해 봤더니
공감력이 커지면서 시가 이렇게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각을 열어주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단어가 참, 고차원적인 시각이라는 말을 중학생이 썼다는 것에서 저는 참 놀랍게 보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를 쓰면서 내 자신 한 번 더 돌아보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문자화된 글을 통해서. 그리고 그다음 뭐예요? 주변의 소중, 내 주변, 내 친구,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한 언어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 뭐예요? 우리는 자존심을 세고 자존감이 낮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정한 자존감이 높다 보면은 따뜻한 말을 하게 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접하고 시를 쓰고 감상평을 쓰고 다른 사람의 글을 낭독하고 보다 보면 자존감이 절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의 깊은 내면의 세계와 마주하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훨씬 쉬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옵니까?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성찰을 하면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진정한 시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부부간에. 이런 잔소리가 통하지 않는 것은 그 말이 직접적인 상처되는 말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어냅니다. 속에서.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죠. 귀로는 듣지만 마음에서 밀어냅니다.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를 쓰다 보면, 그리고 감상평을 쓰다 보면, 에세이를 쓰다 보면, 글로 이거를 자기 내면과 생각을 표현하다 보면 사람들이 절로 숙연해집니다. 성찰이 되는 거죠. 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나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쓰다 보면 이제 타인의 마음,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사물의 그 내적 의미, 또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어떤 존재가, 이런 것들, 모든 사물의 깊이를 보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시와 글쓰기라는 거죠. 자,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력 있게 만들므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어떤 모티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2016년도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한 것에서 덴마크가 1위를 했습니다. 덴마크나 스위스나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는 항상 상위권에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가 1위 했는데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그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들은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부터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읽는 연습, 이걸 통해서 배려하는 그러한 힘을 기른다는 거죠. 그 앞에 그대로입니다. 글을, 시적인 표현의 감정 표현을 보면서 읽어내듯이 어려서부터 사람의 마음을 잘 읽다 보니까 당연히 공감을 하게 되고 배려하는 그러한 힘이 내공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수업이 뭔가 봤더니 그 커리큘럼은 바로 감정을 공유하는 그 훈련인데, 감정을 뭘로 공유해요? 보니까 감정 카드라는 겁니다. 저렇게 이모티콘 얼굴 모습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이 카드가 무슨 감정이 있건을 이제 아는 거죠. 슬프다, 행복하다, 두렵다, 분노하고 있다, 이런 모든 감정을 카드를 보면서 이해하고 배우다 보면서 주변 친구랑 감정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나의 상태가 이런 지금 감정 카드와 같아, 일맥상통해, 이걸 계속 공유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말투를 보고서 그걸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정 읽기가 바로 공감력이 되고, 이 공감력이 강화되면 뭐가 돼요? 타인을 배려하는 힘이 엄청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배워야 될 힘, 그러한 지적 자산이 바로 이런 공감력인 거죠. 공감력, 배려하는 것을 위한. 그래서 그런 공감력, 언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잘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부정형 말들을 많이 씁니다.
내가 이걸 이따위로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당신은 정신을 어디 하냐? 이게 완전히 무시하는 말 아닙니까?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머리 아프냐? 공부 못한다고 막 자식을 때려잡는 이런 식의 부정감정형. 이거는 그 사람의 감정을 너무 막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삶의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언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언어를 쓰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것을 그 감정을 내가 느낌으로 이런 언어를 써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까 감정가를 가지고 배우듯이 시를 써보면서 글을 써보면서 감상편을 써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감정이 이 감정이구나. 이 감정을 들으면 너무 아프구나. 무시를 당한 느낌이구나. 이 감정을 들으면 기분이 좋구나.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정받음으로 칭찬받음으로 행복하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차이를 명확하게 분석해내는 거죠. 스스로. 자, 그러면 아까 서술적으로 글을 썼다고 했죠. 감상평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감정을 빼고 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공공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잘못 처리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줄래요? 네, 그냥 의사 전달만 한 거죠. 내가 필요한 또 여보 핸드폰 하면서 운전하면 위험하니까 가족을 생각해서도 조심해 좀 해줘요. 이렇게 부탁. 그냥 내 의사 전달하고 또 아들아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의사를 너 한번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 이렇게 아무 감정, 부정적인 거나 긍정적인 감정 없이 그냥 하나의 의사만 딱 표현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긍정 감정은 뭐냐 보자는 거죠. 자, 공공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잘못 처리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줄래요? 지난번에 올린 기획안 아주 마음에 들었어. 덕분에 사장님께 칭찬도 받고 자 그래서 이번 것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주겠어요? 이런 부탁. 칭찬받은 그 상대에게 벌써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죠. 이게 상대를 불러주는 겁니다. 자, 여보 핸드폰 하면서 위험하니까 가족을 생각해서라서 조심해서 운전해줘요. 당신이 운전하면 마음이 편안해. 아늑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항상 고마워. 이 칭찬해줬잖아요.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운전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갖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아들아,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 넌 수학은 진짜 잘해.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다 잘할 수는 없잖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부담 갖지 않도록. 잘한 부분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구분성을 우리는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는 안 배우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회성에서 배우는데 너무 더딘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명확히 알고 나면 쉬운데 그리고 이거를 공감 그런 카드나 또는 시적인 그런 인문학 정서적인 글들을 자꾸 써보다 보고 느끼다 보면 쉬운데 그런 거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주로 공부합니까? 재능적, 기술적, 이런 지능적 이런 공부 우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언어의 구분성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법의 중요성을 간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어떤 거는 부정적인 걸 담고 있는가, 어떤 건 의사전달만 하는가, 어떤 거는 감정을 긍정화시켜서 행복하게 말하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꽃이라는 시가 그렇게 따뜻한 긍정형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호소적 있는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정적 감정을 쓰면은 인격이 모독기 때문에 모독을 당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정에 피폐해지고 상처받고 우울해지고 죽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소술적은 감정은 다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논리적인 말을 하고 글을 쓰고 기사를 쓰고 공문을 쓰고 이럴 때는 단순 소설적인 글을 많이 쓰죠. 편지를 쓸 때 일기를 쓸 때 우리가 감정을 넣고 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사랑, 표현형 언어들이죠. 내가 당신을 이렇게 불러준다.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행복한 관계가 되고 싶다.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너지,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좀 빼고 전달하는 연습을 우리가 좀 해보자.
뭐 따뜻한 말을 하기 쉽지 않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의 언어들을 좀 제하고 하는 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이런 명시들 그리고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명시를 가지고도 분석을 좀 하지만 이제 자작시들, 제가 쓴 시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 또 학생들이 쓴 시를 가지고 분석을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시를 이제 직접 한번 쓰면서 공유하고 그리고 또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우리가 언어들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